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먼저 아무런 예고 없이 한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쉬게 됐습니다만 그 와중에 저를 심란하게 하는 일이 너무 연거푸 벌어져서 일손이 잡히지 않아서 쉽게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 참패입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대해서 사랑과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CR의 꿈의 오랜 구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남들이 저보고 심각하고 대책 없는 국뽕이라고 해도 저는 국뽕이 아니라 국장이다. 우리는 잘났다. 원래 잘 될 소지가 많은 민족이었고 더구나 2000년대 들어서 최근 20여 년간은 정말이지 세계가 주목할 만큼 잘하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처참하게 참패를 당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저희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것을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해외 순방을 다녔고 또 그럴 때마다 경제인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다녔고 막판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동원했는데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19대 29라는 정말 듣기에도 비참한 아주 처참한 성적표를 얻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불과 몇 년 전에 UN 산하기구가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했던 내 나라, 내 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태원 참사나 잼버리 대회 실패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 큰일입니다. 하여간 그 밖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라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또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익숙했던 이미지의 배우가 자살하는 등 심란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한동안 동영상 올리는 것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도한 군인들의 정권 찬탈 과정을 그린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인 서울의 이 봄이 관객 1천만을 넘었다는 것이 저는 참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이 히트한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영화인의 책무이듯이 저는 어쨌든 소신껏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한 모퉁이를 빗질하는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CR의 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2024년 갑진년 한 해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맡은 바 한몫을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몸과 마음, 심신, 공의, 편안함에 이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새해의 첫 주에도 어김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석 달이 지난 2024년 1월 첫 주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개전 첫날에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민간인 1,400명, 군인 150명 등 1,500명을 넘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민간인 2만 명, 하마스 조직원 7,000명 등 2만 7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애꿎은 민간인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UN 총회가 2번씩이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의 특성상 예기치 않은 사태로 갑작스럽게 휴전을 하게 되거나 또 시리아나 레바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제3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갑자기 확 더 커지든지 뭐 언제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처럼 무자비한 강공으로만 일관한다면 이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전쟁을 촉발시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대해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집단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휴전이나 어설픈 종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네타냐후 발언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분명히 하마스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민간인 살육만 해도 짐승 같은 짓인데 더구나 그들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 납치해 간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악마 같은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전쟁과 전투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함으로써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했던, 또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늘려가는 것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탄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여간 그 하마스의 짐승 같고 악마 같은 행위가 이번 전쟁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발언의 뒷부분, 즉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휴전이나 어설픈 종전은 없다 하는 그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이 무력을 낳고 전쟁이 전쟁을 불러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무자비한 기세로 민간인과 군대를 거의 가리지 않고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폭격하고 파괴하면 하마스는 쉽게 분쇄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가자지구를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마스를 없애면 호마스가 생기고 호마스를 없애면 히마스 같은 저항 조직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희생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피의 복수를 외치는 사람들, 자살 테러 희망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가자를 점령하면 서안 지구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서안마저 이스라엘이 점령하면 레바논이나 시리아로 옮겨가서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디아스포라를 하지 못하는 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쟁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된 때로부터 치면 75년,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하면 130년, 고대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싸움부터 시작했던 때부터 따지면 3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내내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갈등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땅의 소유권 다툼입니다. 누가 그 땅의 진짜 주인이냐라는 것을 가리는 싸움입니다. 이 책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에 띄운 책.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과 약속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최근의 그 28 전쟁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주목받았던 책들입니다. 그 두 책의 저자들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공이 100년의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부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고조부 또 정조부를 각각의 정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측 저자의 고조부는 막 시온주의가 시작되던 19세기 말에 시온주의를 제창했던 그 리더였던 테오도르 헤르츠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 헤르츠엘은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 당신네들의 안녕과 재산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의 저자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는 헤르츠엘의 그 말은 100% 거짓말, 허언이 됐다고 단언합니다. 시온주의자 유대인들은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고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왔고 실제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측 유대인들의 입장을 설명한 영국계 유대인 3세 기자이면서 작가인 아리 샤비트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조부는 영국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었지만 그 부를 모두 버리고 결국 팔레스타인 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행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고 실제로 수천 년 전부터 자신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자신들의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약속의 땅 예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야 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크바, 대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동안의 역사, 앞으로의 전망 등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서로가 각각 알리야와 나크바라고 귀향과 대재앙으로 이름 붙이고 그 사이에서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두 나라, 두 민족의 주장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의 말에 더 수긍이 가는지, 또 전쟁 이외의 다른 타협점은 과연 없는 것인지 등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과연 유대인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제가 역사 지정학을 공부하면서 숱한 민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도 읽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튀는 민족은 단연 유대인들입니다. 쌍벽을 찾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캐릭터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주, 세상을 만든 신이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했다는 선민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과연 그들이 가진 특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유대인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인 디아스포라, 게토, 반유대주의 등 각종 박해와 관련된 단어들이 오히려 선민 사상의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한 잘난 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운 틀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구약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애매합니다. 신은 당신의 말을 잘 들을 경우 유대인들을 지켜주고 하늘의 별처럼 강가의 모래처럼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반대의 급부가 너무 엄청납니다. 지켜야 하는 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전체가 계율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명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할례에서부터 코셔, 어떤 것은 어떻게 도축하라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방식 등 지켜야 할 계율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비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합리적이기 이를 데 없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선택된 자의 특권보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나 굴레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4000여년간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복을 받은 것보다 벌을 받은 기간이 더 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과의 약속에 더 충실하며 사람들이 만든 논리나 관습, 법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나 명령 등도 아주 우습게 묵살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북한과 쌍벽을 이룰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아주 특별한 자신들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것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다만 구약 성경, 이 타나크에는 유대인들의 역사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언서도 있고 시편, 잠언 등 문학 작품으로 볼만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고대 시대, 그 기원전 시대 동안에 대략 2000년간의 자신들의 역사와 사상 등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중국이나 그리스에도 고대 역사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 왕조의 혁망을 다룬 왕조사나 혹은 전쟁사일 뿐이고 특정 민족의 역사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하여간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 그 타나크에는 자신들의 시조가 누구인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자신들이 고향 또는 고토라고 여기는 곳에 정착하게 됐는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바벨론 유수 때까지의 1500년이 넘는 기간의 흥망성쇠 과정이 가감없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패배의 역사도 기록했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벌받은 것 등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고대사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질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등도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독특한 캐릭터는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해도 절대 죽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가사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불가살, 안일불, 가할가, 죽일 살, 도저히 죽일 수 없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한 때부터 기원전 2000년을 넘긴 오늘날까지의 4000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가졌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3번에 걸쳐서 채 5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300년도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역사의 대부분을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잃은 백성, 유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5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민족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또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든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세웠던 3번의 나라 중 첫 번째는 사울이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이어서 다스렸던 기원전 11세기에 건국됐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3대 임금인 솔로몬 사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100여년 만에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각각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웠던 두 번째 나라는 일명 마카비 왕국으로도 불렸던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 당시의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셀레코스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일궈낸 하스모니안 왕조는 기원전 142년에서 기원전 63년까지 79년간 존속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성경에 블레셋이란 별도의 민족으로 시작했으나 오래전에 이미 혈통적으로 완전히 아랍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나라를 세우라는 유엔의 결의안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대인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단어인 디아스포라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나라 사이사이에 위치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파종한다, 씨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심거나 앉아서 곧게 뿌리지 않으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바람에 날려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누구나 집을 떠나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라 잃은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적인 증거이고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앙아시아 한복판으로 강제 이주되고 멕시코 에느깽 농장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국권이 상실되는 바람에 조선 여권이 무효가 되어서 돌아올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쿠르드 난민, 시리아 난민 등등 모든 난민들의 처지가 되게 비슷합니다. 하여간 나라를 잃게 되면 나라 없는 민족은 무지하게 고단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요셉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때까지 수백 년에 걸친 기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아부 신벨 신전 등 수많은 고대 이집트의 초대형 건축물을 짓는 일 등에 동원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특히 남쪽의 유대가 신바벨로니아에 멸망된 다음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소위 바벨론 유수입니다. 유수라는 말은 죄수처럼 갇힌다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 유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는지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아리아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나 그 보니엠의 명곡인 바빌론의 강가에서 등에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온을 그리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디아스포라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멸망시키고 가나안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로마는 최전성기에 유럽의 서쪽 끝인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지금의 카프카즈 삼국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던 나라입니다. 대륙으로 치면 북유럽을 뺀 유럽의 전역과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중동 전역을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 백성 중에서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한 경우는 딱 하나,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시쳇말로 학을 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로 한 곳에 모아둬서는 안 되겠다. 한 곳에 살게 하면 막말로 영원히 개기겠다. 그런 생각에 유대민족을 유대 땅에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가나안이나 유대라는 지명조차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도록 아예 지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지역의 공식 지명을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름, 유대인들과는 수백 년간의 전쟁의 악연이 있던 팔레스타인 부족의 이름을 붙여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한때 자신들이 나라를 세웠던 땅, 자신들의 신이 선민으로 선택해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도맡아 놓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캐릭터, 그 세 번째는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남다른 두뇌,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의 유대인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정계나 재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과학계 등을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여간 압도적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인지 등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의 두뇌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역사 지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 하고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처럼 스마트한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도 하여간 이번 시리즈에서 확실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가지게 된 또 하나의 캐릭터는 그들이 예수를 낳은 민족이고 또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를 꼽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의 착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눴을 정도입니다. 2024년이라는 것도 예수 탄생 이후 2024년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까지 지구상에 살다 갔던 사람들이 수억이고 그 중에는 왕이나 정복자들도 무수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고 굳이 예수 출생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조차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 태어났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전 세계인들은 서력기원, 예수 탄생을 기원 후 1년으로 삼는 캘린더를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 또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 밖에도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발점이 된 시온주의 운동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또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의 발생 원인은 뭐고 그 전쟁들이 정말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미국은 거의 항상 이스라엘 편만 드는지, 하마스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긴 단체이고 어떤 성격을 지닌 조직인지, 영국의 BBC나 또 AFP,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럽 언론들은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라고 부르는데, 미국과 이스라엘만은 왜 그 단체를 처음부터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는지 등등, 이 2.8 분쟁과 관련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2.8 분쟁은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CR의 꿈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속는 셈 치고 저희 이번 시리즈 동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권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정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다음 동영상을 제작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